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여러분, 요즘 인스타그래머들 사이에 화제의 영화 드라이브 마이 카를 아시나요? 이 영화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집 여자 없는 남자들의 첫 번째 단편인 드라이브 마이 카가 원작인데요. 하루키는 비틀즈의 드라이브 마이 카에서 제목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 책은 제74회 칸 영화제 각본상을 수상했고요. 황금 종려상 경쟁 후보작에 올랐습니다. 저는 올해의 첫 영화로 연초에 이 영화를 봤는데요. 거의 3시간의 러닝타임이 있었음에도 너무 좋았던 거예요. 올해 첫 영화였는데 이게 올해의 영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영화 드라이브 마이 카와 하루키의 원작 소설 그리고 안톤 체호프의 바냐 아저씨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화 드라이브 마이 카는 하마구치 류스케가 감독과 공동 각본을 맡은 영화입니다. 2021년에 개봉한 일본 영화예요. 이 영화는 아내를 갑자기 여인 중년의 남성, 연극 연출가 가우쿠가 체호프의 연극 바냐 아저씨를 연출해 무대에 올리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연극의 주최 측인 연극제에서 젊은 여성 운전기사 미사키를 배정해주고 그녀가 가우쿠의 어두운 시간에 본의 아니게 동행하게 돼요. 운전기사로 고용된 미사키는 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며 자라다가 산사태로 인해 집이 무너져 홀로 살아남습니다. 원작 소설에서는 어머니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튕겨나가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걸로 나오고요. 미사키는 어머니에 대한 애증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 혼자 남겨져서 사람들을 곁에 두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고독한 인물입니다. 주인공 가우쿠에게도 3개의 큰 상처가 있어요. 아내의 외도를 목격한 것, 어린 딸이 죽은 것, 그리고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입니다. 가우쿠는 아내의 외도에 대해 왜라고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영화에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갑니다. 연극 바냐 아저씨 대본 리딩 장면과 가우쿠가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 대본 연습을 하는 차를 미사키가 운전하는 장면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가우쿠는 아내가 녹음한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대사를 읊조립니다. 바로 안톤 체호프의 바냐 아저씨의 대사들이죠. 가우쿠는 연출가이면서도 주인공 바냐의 역할로 무대에 섰었는데요. 아내가 죽은 후에는 그는 이 역할을 다시 못하게 됩니다. 연극 바냐 아저씨 속의 바냐는 가정이 있는 아름다운 여인 엘레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 깊게 고뇌하고 전달되지 않는 마음에 괴로워하는 역할이죠. 가우쿠에게 이 연극은 계속해서 아내의 외도를 생각나게 하는 괴로운 대상인 거예요. 잠시 하루키의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영화에선 아내가 한 번의 외도를 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원작 소설에서는 배우였던 아내는 작품을 할 때마다 남자 주연 배우와 잠자리를 합니다. 가우쿠는 그걸 다 알고 있었죠. 그는 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게 되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싶다는 데서 알 수 있죠. 가우쿠는 자신의 세계와 가정, 지금의 아내에게 충실한 유형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영화에서 가우쿠가 바냐 아저씨를 연출하는 장면에서도 이 사람의 깊이가 많이 드러나는데요. 그는 극중 대사가 가진 본질적인 힘에 깊이 스며들기 위해 배우들에게 꽤 오래 대본 리딩을 시킵니다. 아무런 감정을 넣지 말고 기계처럼 대사를 반복해서 읽는 동안 배우들의 내면이 깨어나고 극중 역할에 깊이 다가가게 되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원칙에 충실하고 기본을 소중히 여기고 신뢰와 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우쿠에게 아내의 외도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가우쿠는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아내의 외도의 이유를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내와 직접 이 이야기를 나눌 용기가 없어요. 지금까지 지켜온 일상과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는 알기를 원합니다. 하루키의 원작 소설에서 그런 말을 해요. 아는 것을 통해서만 인간은 강해질 수 있으니까. 끝까지 아무것도 몰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 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자 삶의 자세였다.
설령 아무리 극심한 고통이 닥친다 해도 나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 아는 것을 통해서만 인간은 강해질 수 있으니까. 가오쿠의 차를 운전하는 미사키는 바냐 아저씨의 소냐를 닮았습니다. 극 중에 소냐가 좋아했던 아스트로프라는 의사는 소냐의 새엄마 엘레나를 좋아해요. 바냐 아저씨가 사랑했던 여인도 바로 이 아름다운 여인 엘레나입니다. 소냐가 자신의 외모가 조금 더 예뻤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대사를 읊조리는 장면이 나와요. 하루키의 소설에서 미사키는 가오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좀 귀엽고 예뻤으면 내 아빠가 집을 나가지 않았을 거라고 엄마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못생기게 태어나서 버리고 갔다고요. 미사키가 엄마에게 어떤 학대를 받았는지 느껴지죠? 아내에게 외도의 이유를 묻지 못한 채 아내의 죽음을 맞이한 가오쿠. 어머니의 학대 속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채 홀로 살아가고 있는 미사키. 이 두 사람의 상처는 치유될 수 있을까요? 가오쿠와 미사키가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그리고 연극을 준비하는 배우들이 대본을 읽는 동안 영화 속에서는 안톤 체호프의 바냐 아저씨의 대사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원작의 내용과 메시지가 궁금해집니다. 저는 그때 영화 보고 나오면서 바로 이 책을 샀어요. 이게 안톤 체호프의 희곡집이거든요. 이 책, 바냐 아저씨입니다. 바냐 아저씨는 러시아 극작가 안톤 체호프가 1899년에 출판한 회비극입니다. 주인공 바냐 아저씨는 예술과 학문의 세계를 동경하지만 차마 그곳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숲속에 들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노총각입니다. 그는 예술대학교의 교수로 있는 매형 세레브라코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매형이 언젠가 역사에 남을 위대한 책을 출간하길 기대하죠. 하지만 매형은 그가 기대했던 만큼 훌륭한 인격이 아니었고 세속적이고 여자를 밝히는 속물이었습니다. 매형 세레브라코프에 대한 실망과 환멸, 그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데 젊은 시절을 바쳤던 자신의 노력이 보상도 못 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억울함이 있었겠죠. 그리고 매형의 아내 엘레나를 사랑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마음의 고통까지 다 더해진 거예요. 바냐 아저씨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초라한 마음과 삶의 고단함, 짝사랑으로 인한 괴로움으로 너무나 고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카 소냐의 소유인 이 숲을 팔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매형에 대해 너무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을 꺼내들고 매형을 죽이려고 하지만 이 또한 실패하고 말죠. 결국 매형과 아내 엘레나는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숲에 남은 바냐 아저씨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펑펑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이 작품 속에서 바냐 아저씨처럼 보상받지 못하는 헌신과 짝사랑을 했던 소냐가 가만히 바냐 아저씨를 위로하며 말합니다. 이 대사가 드라이브 마이 카라는 영화와 소설을 내내 관통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냐 아저씨, 우리 살아가도록 해요. 길고 긴 낮과 긴긴 밤의 연속을 살아가는 거예요. 운명이 가져다주는 시련을 참고 견디며 마음의 평화가 없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이 든 후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도록 해요. 그리고 언젠가 마지막이 오면 얌전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세상에 가서 얘기해요. 우린 고통받았다고, 울었다고, 괴로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겠지요. 그리고 아저씨와 나는 밝고 훌륭하고 꿈과 같은 삶을 보게 되겠지요. 그러면 우린 기쁨에 넘쳐서 미소를 지으며 지금 우리의 불행을 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드디어 우린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싫더라도 원래로 되돌아와. 하지만 돌아왔을 때는 그 전과 조금 위치가 달라져 있지. 그게 룰이야. 그 전과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어.
하루키의 원작 소설에서 가우쿠는 연기는 다른 인격이 되었다가 돌아오는 일이라고 말해요. 드라이브에도 공통점이 있었어요.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있잖아요. 하지만 어떤 길을 떠날 때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게 여행이고 드라이브인 것 같아요. 가우쿠와 미사키가 각자의 상처를 이겨내고 돌아오는 길을 이 영화와 책은 각각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차이점은 영화와 책을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남겨두고 싶습니다. 영화 내내 가우쿠는 답을 알기를 원했어요. 아내는 나와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 걸까? 그랬다면 왜 만족하지 못했을까? 아내는 왜 외도를 했을까? 그 사람의 어떤 면을 사랑하게 된 걸까?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문제 속에서 어려웠던 경험들이 각자 있으시죠? 그럴 때 우리는 답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답을 알게 되면 고통을 매듭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요. 힘드니까요. 하지만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상처를 충분히 애도하고 빠져나오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슬픔의 흔적을 한 구석에 간직한 채 살아가는 거죠. 아마 각자 어떤 트라우마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과 슬픔을 애도하며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는데 지금은 저한테 그렇게 아프게 남아서 뭔가 멍울처럼 올라오지는 않게 됐어요. 어느 날 그렇게 됐어요. 제가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건 슬픔의 흔적이 어느 날 문득 울음처럼 이렇게 몰려올 때도 그것에 반응하는 내 캐릭터가 많이 바뀌어 있다는 거였어요. 충분히 애도한 슬픔은 회복 탄력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슬픔을 회피하지 않고 충실하게 통과해내야 해요. 이 과정을 잘 소개하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바로 김연경 선생님의 좋은 이별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책의 장점은 여백이에요. 하루키 특유의 간결함과 건조함이 소설을 끌고 가기 때문에 여백이 많습니다. 그만큼 읽는 동안 질문이 생기고 인물들이 직관적으로 해답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느낌으로 서사를 채워갈 수 있어요. 하루키는 담백하면서도 냉소적으로 그 여백을 잘 구성해 간다는 게 이 책의 장점입니다. 영화는 우선 비행기 탈 때 쓰는 그 넥쿠셔닌 같은 거 있죠. 푹신한 거 가지고 가세요. 러닝타임이 거의 3시간입니다. 제가 진짜 책상에 오래 있고 정신 노가다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발레와 스트레칭을 통해 단련된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제법 튼튼한 허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거의 허리가 왜 아프지? 이러면서 봤는데 그 영화가 지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끝날 때쯤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이러고 나갔는데 시간을 보니까 거의 3시간을 봤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푹신한 거 하나 가지고 가서 목도리라도 베고 있으세요. 되게 시간이 깁니다. 그렇고요. 영화 속에서는 꽤나 많은 시간을 바냐 아저씨 대사를 읽는 데 사용합니다. 이 대사의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데요. 테이프에 녹음된 아내 오토의 목소리로 계속 울리거든요. 이 대사들은 아직 영혼을 가지지 못합니다. 가우쿠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따뜻하고 깊이 있는 연출을 통해 이 대사들은 계속해서 의미를 가지고 시간 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참 잘하셨더라고요. 주인공 가우쿠와 운전기사 미사키가 차를 타고 오가는 동안에 그들의 숨겨진 서사가 드러날수록 이 대사들이 색채를 가지기 시작해요. 이게 점점 그 대사들이 되게 울림이 점점 커져요. 체오프가 대사를 잘 쓰기도 했고 워낙에 힘이 있는 글들이 점점 그게 흐름 속에서 울림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의 내면이 변하고 일어났을 때 큰 울림으로 두 주인공과 관객들의 마음에 스며듭니다. 이 기나긴 과정을 위해 류스케 감독은 3시간을 사용했고요. 영화에서는 원작에 없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소냐 역의 유나,
그리고 연극제의 관계자 진대현, 두 분 다 한국 배우예요.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원작과 다르게 영화에서 가우쿠는 다양한 언어를 섞어서 한 무대에 올리는 연출을 진행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인 배우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대사를 하고 스크린에 자막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연극을 올리는 거죠. 바냐 아저씨의 중요한 배역인 소냐 역할을 한국 배우 이유나가 맡게 되는데요. 이 역할은 신인 배우 박유림 님이 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면서 시문화보다 예쁜 배우를 처음 봤어요. 너무 아름답고 단단한 눈빛을 가진 분이 맡으셨어요. 이 소냐 역할을 맡은 이유나는 수어를 사용하여 연기를 하는 장애인입니다. 소냐의 중요한 대사가 수어로 연기되는데 너무 뭉클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직접 육성으로 대사를 치는 것보다 훨씬 뭉클하고 강하게 감동이 전해져 왔어요. 그리고 안톤 체호프의 바냐 아저씨는 이 역할에 뿌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영화 내내 아파하고 있는 주인공들에게 슬픔을 털어내고 그럼에도 살아가자고 다짐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죠. 드라이브 마이 카는 상대방에게 미처 해결하지 못한 슬픔, 다하지 못한 말을 가진 가우쿠와 미사키가 슬픔을 털어내고 그럼에도 살아가자고 다짐하는 회복의 여정입니다. 연극 연습을 마치고 돌아올 때, 드라이브를 마치고 돌아올 때 이전과 조금은 달라져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처럼 이 영화를 마치고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일렁임이 전해졌을지 궁금해지네요. 보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애도한 슬픔은 회복 탄력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을 회피하지 말고 충실하게 통과해내야 합니다. 혹시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으신 분들에게 드라이브 마이 카를 진심을 담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드라이브 마이 카와 바냐 아저씨를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 따뜻한 2월 보내세요. 해나의 한 줄 요약. 드라이브 마이 카는 슬픔을 털어내고 그럼에도 살아가자고 다짐하는 회복의 여정이다. 사람은 저마다 한 권의 책, 그 책을 담아내는 곳 해나책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